딱딱하게 굳어버린 빵을 그릇 삼아 죽을 떠먹고 소와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00년 전 중세 유럽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중세는 기사와 성, 화려한 연회의 시대였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대다수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갈아도 고기 한 점 사 먹기 어려웠고 냄비 하나가 집안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대물림됐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 생존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숲은 아름다웠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사슴이 뛰고 토끼가 풀밭을 누볐죠. 그런데 그 숲은 농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숲속 동물은 단 한 마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거든요. 사슴은 물론이고 멧돼지, 심지어 작은 토끼 한 마리조차 영주의 허락 없이 잡으면 손목이 잘리거나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냥은 귀족만의 특권이었고 그 특권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그냥 굶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의 영리한 생존 본능이 등장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려두면 어김없이 야생 동물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농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밭 곳곳에 덫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냥이 아니라 피해 방지였으니까요. 영주 입장에서도 이건 눈 감아줄 만한 일이었습니다. 농민이 굶어 죽으면 세금도 없고 농사도 없으니까요.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였던 셈이죠. 이렇게 덫에 걸린 작은 동물들은 곧장 냄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농가에는 항상 불 위에 올려진 냄비가 있었는데 이걸 영혼의 스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잡은 쥐, 어제 남은 채소, 지난주부터 끓이던 국물이 한데 섞이는 그 냄비는 절대 식지 않았거든요. 고기가 생기면 넣고 없으면 없는 대로 끓이는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스튜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크, 나이스프, 예쁜 그릇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이 당연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포크는 존재 자체가 희귀했고 귀족조차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곧 포크였던 시대. 그게 중세의 식탁 풍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액체 음식을 먹을 때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스튜나 죽처럼 흘러내리는 음식은 손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 사용한 게 나무나 동물 뼈를 깎아 만든 스푼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물건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파내고 다듬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빵을 뜯어 죽을 찍어 먹거나 그릇째 들고 후루룩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릇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몇천 원이면 그릇 하나를 살 수 있지만 중세에는 달랐습니다. 톡이나 금속으로 만든 솥 하나를 제작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재료가 필요했고 그 가격은 서민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솥은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에 올라갔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솥을 어머니가 쓰고 그 솥을 다 딸이 물려받는 시기였죠. 솥 하나에 3대의 손때가 묻어있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물건이 손으로 만들어지던 시대였고 규모의 경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한 도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동과 시간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마실 것이 있어도 담을 게 없으면 소용이 없죠. 중세 서민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한 컵은 단단한 나무 토막을 판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작이 간단하고 깨질 염려가 없어서 실용적이었거든요. 에일이든 물이든 일단 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나 양의 뿔로 만든 컵이었습니다. 가축을 도축하고 나면 뿔이 남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컵으로 활용한 겁니다. 안을 파내고 세척한 뒤 열을 가해 모양을 잡고 마지막으로 침엽수 수액을 안쪽에 발라 방수 처리까지 했습니다.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끝까지 쓰는 중세식 업사이클링이었던 셈이죠. 돈 들일 것도 없고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었으니 서민들에게 꽤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파고 짐을 날랐을 때 손에 쥐는 돈이 딱 야펜이었습니다. 13세기 중세 유럽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치 노동값이 그랬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0실, 지금 기준으론 의미 없는 숫자지만 당시 물가와 대비해보면 얼마나 빠듯한 삶이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보리빵 한 덩이가 1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전부를 빵 한 덩이와 맞바꾸는 날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돼지고기 450g이 1페니, 즉 하루치 임금을 통째로 써야 고기 한 점을 살 수 있었죠. 이러니 가축을 함부로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소나 돼지는 살아있는 동안 노동력과 우유, 계란 같은 부산물을 제공하는 존재였으니 그걸 그냥 잡아먹는다는 건 밀의 수입을 통째로 날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기 한 점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계란이 비싸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도 물가 얘기 나오면 계란 가격이 빠지지 않죠. 그런데 중세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계란 12개 묶음이 은 2페니, 그러니까 하루 이틀치 노동값을 몽땅 투자해야 달걀 한 판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닭은 빠르게 번식하고 알도 꾸준히 낳는 효율적인 가축이었지만 문제는 유통이었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에 신선한 계란을 멀리 운반하는 건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계란의 양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희소성이 가격을 밀어올린 거죠. 서민들에게 계란은 아예 못 먹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백질 하나를 보충하기 위해 꽤 신중한 계산이 필요했던 시대, 계란 하나의 무게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년에 40일, 중세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입에 댈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육류는 물론이고 유제품과 계란까지 전면 금지였으니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어기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는 규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생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물고기는 온혈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기 범주에서 아예 빠져 있었거든요. 덕분에 사순절에도 생선만큼은 먹을 수 있었고, 이 40일이 유럽 전역의 수산물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종교가 식탁을 바꾸고 식탁이 시장을 바꾼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40일의 금식이 중세 유럽 수산업의 구조 자체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사순절마다 생선 수요가 폭증하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수도원들은 인근 강이나 호수를 활용하거나 아예 인공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직접 길렀습니다. 자급자족 전략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끈 어종이 송어였습니다. 연못에서 사육하기 쉽고 성장 속도도 빨랐거든요. 무엇보다 내륙 깊숙한 곳에서도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생선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으니까요. 신선한 송어는 육류를 대신하는 최고의 선택지로 대접받았고 수도원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됐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수도원은 본인들 먹기에도 빠듯할 만큼 수요가 몰렸고 지역 사회에 공급할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앙이 만들어낸 양식장이었던 셈입니다. 수도원의 송어가 고급 시장을 채웠다면 일반 서민의 단백질을 책임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청어와 대구였습니다. 청어는 때를 지어다니는 특성 덕분에 한 번에 대량으로 잡을 수 있었고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 바짝 말리기 쉬웠고 딱딱하게 굳힌 상태로
유럽 전역에 유통됐습니다. 냄새도 나고 질기고 짰지만 이 생선들은 중세 서민의 식탁을 지탱하는 핵심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의 규모는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청어잡이 어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북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을 결정지었고 대구 무역이 대서양 항로 개척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민의 밥상에 올라온 짠 생선 한 토막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일조했던 겁니다. 수도원의 송어가 고급 시장을 채웠다면 일반 서민의 단백질을 책임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청어와 대구였습니다. 청어는 때를 지어다니는 특성 덕분에 한 번에 대량으로 잡을 수 있었고 소금에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 바짝 말리기 쉬웠고 딱딱하게 굳힌 상태로 유럽 전역에 유통됐습니다. 냄새도 나고 질기고 짰지만 이 생선들은 중세 서민의 식탁을 지탱하는 핵심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의 규모는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청어잡이 어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북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을 결정지었고 대구 무역이 대서양 항로 개척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민의 밥상에 올라온 짠 생선 한 토막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일조했던 겁니다. 빵을 그릇으로 쓰고 소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냄비 하나를 세대에 걸쳐 물려 쓰던 사람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낯설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건 그 시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 버릴 것 하나 없이 끝까지 활용하고 종교적 규율조차 생존의 도구로 바꿔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 서민의 식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계급과 경제, 신앙이 고스란히 담긴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